일단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정호고요. 빅히스토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원래 역사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이 관련된 분들과의 친분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강연이 보셨겠지만 이제 5번, 4번 하고 마지막에 또 토크도 하고 이렇게 5번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부터 가장 옛날로 가는데 제가 가장 최근을 맡아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책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책의 챕터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장이 이제 산업, 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산업, 사회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책에 있는 흐름과 함께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를 섞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책이 해주는 거 맞죠? 네, 책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DK 책들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찾아봤는데 별의별 주제를 다 다루죠. 자동차, 총, 과학. 근데 굉장히 일러스트라나 사진이 훌륭할 뿐만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해서 그쪽에서는 아주 많이 들어있는 책이죠. 그게 빅히스토리 주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아주 좋은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억은 할 거고 산업이 부상하다. 네, 산업이 부상하다. 우리가 제 소개부터 했죠. 이렇게 채 한 페이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많은 양이 이렇게 제 소개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있어 보이게 자문님 이런 거 썼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원래는 철학 전공하고 음악 했고 책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SBS에서 다큐도 만들었었고요. 역사책을 썼어요. 역사책을. 에세이도 썼고 과학책 같은 것도 쓰고 뭐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4년 6개월 됐네요. 4년 6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가 2,700만이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되겠죠. 2,700만 회쯤 돼서 내년에 그냥 3,0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들 듣고 계신데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그냥 웃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시면서 이제 주무시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덤으로 과학 지식도 얻게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산업혁명 얘기해보죠.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연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산업혁명이 당연히 나오겠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 관련 있는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일단 팩토리 당연히 그리고 도시화라든가 경제, 노동, 경제, 전국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말들이 있어요. 여성, 그죠? 진화, 그리고 어린이도 나오고요. 전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저라든가 이런 물 등 특별히 산업이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로 산업에만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업계에서 일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사회구조를 바꿨고 그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됐고 지금까지 그 방향성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던 싫던 기본적으로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체제는 자본주의죠. 그 외에 물론 이 산업혁명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전에 축적됐던 것과 이 당시에 새로이 생겨난 조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 개념들도 더 발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제 산업혁명 때문이고 우리 다 이제 그 기반 하에 사회 문명을 하고 있죠. 보통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도 그만 안 나눠도 그만이고 3차, 5차, 4차 이런 말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슬로건화되니까 요즘은 좀 반감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변화들을 나름대로의 그 시점을 가지고 기술하기에 되게 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도 1차라는 식으로 좀 끌고 와봤는데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라고 보시면 되죠. 1700년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가장 유명한 유럽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기억나는 미국이 독립한 거 1776년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 이탈리아에 있던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 시대를 제외하면 거의 근대 최초로 공화국을 표방하고 건국된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공화국을 표방하고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 14세, 15세, 16세 이제 절대왕족을 하고 있다가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왕족이 일단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계속 공화제가 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0년 정도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영국은 상황이 좀 달랐죠. 영국은 이미 저 시점에 입헌 군주국이 돼 있었고 소위 명예혁명 이력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유럽의 대륙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나 왕족들 밑의 계급, 그러니까 저때 이제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산업혁명 저런 것들이 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몇십 년 빨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일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바로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달되고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특히. 그래서 영국의 섬유 산업이 거대 산업화됐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증기기관은 그럼 뭐가 중요한가? 도대체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기기관이 이 시절에 대규모로 쓰이기 전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동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강력한, 거대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인력, 이 사람의 힘, 충력, 소, 말, 그리고 풍차를 돌리는 정도의 풍력, 물레방앗간을 돌리는 정도의 수력, 뭐 이런 정도의 가끔씩 여행이 있었겠지만 불을 떼어가지고 뭐 불로 뭐 하고 이런 정도 외에 정말로 어떤 정교하고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비로소 수만 년, 수십만 년, 뭐 인류를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호모속부터 인류로 본다면 수백만 년까지 거슬러 내려갈 텐데 그때부터 18세기까지 인간은 그 상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비로소 18세기가 돼서야 힘이란 걸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빅 스토리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기기관의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 복잡하게 일어났지만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뭘 하자는 건데 여기 숨어있는 과학 원리는 뭐냐면 물은 이제 액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은. 그걸 끓이면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수증기라고 하는 거죠. 변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부피가 1600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1이던 것이 수증기가 되면 160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속에다가 물을 적당히 넣어놓고 저기다 열을 가해서 끓여버리면 갑자기 조석의 부피가 커지면서 저 부피가 어딘가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게 결국 터져버리겠죠. 아주 튼튼하게 이 보일러, 옛날에 이제 보일러라고 불렀죠, 이것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뽑아내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그 부피는 반드시 어딘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압력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그만 구멍을 뚫죠, 예를 들어서. 그럼 압력솥 다 쓰시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 뚫으면 얘가 끓으면서 끼 소리면서 엄청나게 가면 증기가 뿜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 그걸 가지고 바퀴를 돌려서 가면 그게 기차, 증기기관차고 그걸 가지고 또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거기다 자석 붙이고 약간 코일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을 하면 그게 증기 발전이겠죠. 결국은 뿜어져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뭔가를 돌리거나 움직인다라는 발상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고 2000년대 그리스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공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노즐을 박아놓고 안에 물을 넣고 끓이면 얘가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즉 뭔가 바퀴를 돌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장난감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끓이면 그게 좁은 데를 뿜어내는 힘이 발생한다라는 힘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장난감으로만 쓰였죠. 굳이 쓸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앞에 나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시절에 이제 그 이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종교개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면서 사회가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물론 저게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저 시점쯤 되면 영국에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귀족이나 왕족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영주 밑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도 이제 그 구속력 같은 게 조금씩 떨어져가는 뭐 그런 흐름 속에 이제 큰 흐름 속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이미 이전에 많은 식민지를 또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그리고 그거를 가공해서 되팔았을 때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들이 다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여건이 물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보일러라는 것이 주철이라고 왜 쇳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 증기기관차 연료 같은 거 보시면은 그게 만들어진 그 분위기가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우리 다죠. 정말 두꺼운 쇠를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뭐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증기의 압력을 1600배로 늘어나는 압력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었지만 그런 보일러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저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제 뭐 사진을 찍은 거로 봐서 18세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공장에서 주로 아까 방직 직물 계통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과거에 간의 수공업으로 이전에는 모든 게 다 간의 수공업이었잖아요. 간의 수공업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기계를 써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내합한다. 가격도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쓰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일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들은 몇 살이나 돼 보십니까? 딱 봐도 1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꼬마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산업혁명기에 이제 영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가 그 리버풀과 맨체스터 한국 도시들이거든요. 지금 축구로 유명하지만 지금 거기 가보시면은 그 산업이나 경제적으로 다 죽은 도시들이에요. 근데 축구라든가 뭐 이런 거, 또 비틀즈 뭐 이런 거 유명하고, 옛날에 이제 저런 도시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 도시들의 공장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애들보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15세. 그러니까는 물론 뭐 공장 노동자 계급 전체를 따진 거고 약간의 뭐 15살에 다 죽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근데 저렇게 어린 애들이 노동에 투입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눈에도 열악한 환경임을 맨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몸무게를 써가면서 지금 저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10여 세가 되면 이제 벌써 몸이 쇠해서, 그리고 독도 많이 들이마시고, 또 증기기관이 뒤에, 당시에는 전기가 없고 전부 모든 공장이 증기로 돌아가니까 뒤에 뭐 근처에 가면 거대한 증기기관이 있는 거죠. 공장마다 거의.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뭐 유독가스라든가 뭐 증기, 석탄 뭐 그런 오만 것들을 다 마시고 일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5세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막스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 살았어요. 영국에 30년 살았는데, 살면서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갔더니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국에 한 10년 전에 살았는데, 살 때만 해도 그 대형 박물관, 소위 말하는 브리티시 뮤지엄 가운데 열람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이제 대형 도서관으로 쓰였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도서관 이전을 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편만이 붙어 있었어요. 왜 무슨 뭐 옛날 경작자 케인즈가 여기서 공부를 했는지 유명한 일이 쫙 적혀있습니다. 거기에 막스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영국에 살면서 영국의 이런 노동 현장을 보고 막스가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사실 쓴 게 자본론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면서 그냥 지식인으로 견디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증기기관차, 우리가 이제 탈일은 별로 없었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일러를 넣어놓고 물을 끓이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증기를 뿜어 나오게 해서 바퀴를 돌리는 그런 장치였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기차를 통해서 수송이 되고 그러면서 또 산업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대 관점에서 시장 경제가 출현 내지는 활성화됐다. 저 산업이라는 증기기관이라는 대량 생산이라는 이런 개념 하에서 새로운 형태, 물론 옛날에도 시장 경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경제가 출현하고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계속 말씀드린 영국이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상당히 요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01년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기간이 깁니다. 80년이 넘게 재기했던 사람이고 아주 어릴 때 이제 올라왔겠죠. 빅토리아 여왕은 물론 다스린 여왕이 아니죠. 저기 이제 웨이턴 분주제니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시대가 영국의 황금기 있죠. 아까 이제 그 17세기, 18세기에 이미 쌓여왔던 기술력, 자본력, 군사력, 기타 등등 심지어 문명력 이런 게 있을까요? 있겠죠. 문명력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저 때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다 발휘된 이제 가장 정점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셜록 홈즈 이야기 이런 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때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국주의가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수탈하고 뭐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쁜 놈들만 상대해서 그 나쁜 놈들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뭐 자비를 받고 우리나라 취급하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명종 같은 거 물론 훨씬 잘 해놨습니다만 자명종 같은 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16세기 이럴 때, 17세기 이럴 때 영국에서 유럽에서 누가 자명종이라는 것은 이름대로 스스로 울리는 주문이 않습니까? 이게 시계도 시계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 8시에, 6시에 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해시계 보던 사람들이, 뭐 해시계를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시계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물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도저히 이 원리를 나중에 이해했지만 처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명종이를 이름 붙였겠죠. 스스로 울리는. 그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유럽의 기술 문명 속에서 쏟아져 들어올 때 지식인들부터 먼저 굴복하게 돼요. 우린 뭐지?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쟤네들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나중에는 우리도 쟤네의 일부가 돼야겠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죠. 그런 힘이 사실 제국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현했었던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제 소위 대영제국, 대영제국이라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그냥 번역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옛날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이것들이 합쳐져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그러니까 캐나다 가신 분 아시겠지만 밴쿠버 같은데 광역 밴쿠버시라거든요. 그레이터 밴쿠버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사실 대형이란 말은 그 약간 번역이 이상한 말이에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영국이 아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웨일즈가 합쳐진 것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원래 불렀던 거죠. 근데 지금도 GB라고 부르죠, 줄여서.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지금 노던 아일랜드 북쪽이 지금 현재는 이제 브리튼의 영토인데 어쨌든 간에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하죠. 최대 영토가 미국은 이미 독립을 했으니까 캐나다 이만큼, 호주 이만큼, 이집트의 나일강, 아프리카, 이집트, 수단 쭉 내려와서 남아프리카 공항까지 이 라인, 그리고 인도. 이걸 보시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힘의 판도, 힘이라는 것의 개념을 바꾸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 옛날의 전쟁은 항상 큰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삼키는 게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영국은 요거거든요. 요 작은 나라가
뭐 이런 데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치더라도요. 뭐 대표적인 게 인도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를 삼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저때 이미 그 전까지 사용되던 고전적인 그런 개념, 지배라든가 정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독립하고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이제 커먼웰스라고 영연방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렇게들 많이 있죠. 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영어를 쓰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는 럭비를 하고요. 크리켓을 합니다. 크리켓을 제가 영국에서 할 때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야구하고 뭐 장난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데 3일씩 하거든요. 전혀 룰도 알 수가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걔네들도 월드컵 있고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다 이제 붙거든요. 붙어서 엄청나게 매년 싸우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기존의 계급 구조가 붕괴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왕과 귀족들이 주로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는 부르주아라는 지금 얘기지만 그 당시에 부르주아라면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로운 개념들을 퍼뜨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유평등 파괴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었다고 하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 자유니 물론 아주 지역적으로 내 자유 이런 얘기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평등이 있었지만 이게 인간 전체에 걸쳐서 보편율로 개념화된 것은 거의 이 시점이 돼서야 프랑스 혁명 이 시점이 돼서야 된 것이고 그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잘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지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배받는 게 당연하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또 산업혁명의 시점이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전기. 바로 전기의 보급입니다. 전기의 발명이 아니고 전기의 발명도 아니며 전기의 보급 이거죠. 바로 이 그리드, 전력 공급망을 통해서인데 이 전력과 증기력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일단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증기기관이라는 거 우리 영화에서 봤지만 증기기관은 그 심지어 기차에서조차 헐헐 타고 있는 구멍 안에 석탄을 계속 사고 부어 넣으면 그게 또 계속 헐헐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이 가진 힘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세밀하게 제가 석탄을 뭐 10개 넣었다 11개 넣으면 얘가 뭐 10%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우리가 블루스타도 이게 그냥 오픈 플레임이라고 그러죠. 이 불덩어리는 이렇게 조금 튄다고 내 마음대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공장 같은 데 이제 증기구간을 막 뒤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장 기기 아까 그 직물 그런 배틀기기 이런 거를 돌려놓고는 뒤에서는 석탄을 또 계속 누군가 붓고 있고 이런 지저분하고 돈 많이 들고 어렵고 공해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훨씬 제어도 간단하고 훨씬 덜 지저분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뭐 다 아시는 에디슨이 전구 100여 정도 만들었고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전기 형태는 에디슨의 형태가 아니에요. 에디슨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우리 테슬라 자동차 뭐 그런 생각만 하고 뭔가 전설적인 인물 같고 저 사람은 뭘 한 거냐 도대체. 사진 찾아보시면 거대한 구 같은 데서 전기가 지지직 나오면서 그 앞에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 이미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벽에서 나오는 전기는 전부 테슬라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디슨은 직류를 믿었어요. 직류전기란 건 직류와 교류란 게 있는데 AC, DC라고 하죠. 직류와 교류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 거꾸로 넣어서 안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AS까지 부르는 비극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배터리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벽에 플러그를 꽂으실 때 어느 쪽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고 꽂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게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정해져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교류는 그게 계속 바뀐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장난 에디슨은 직류를 믿었고 테슬라는 교류를 믿었는데 교류가 채택이 돼서 테슬라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결국은 교류를 쓰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었던 에디슨은 굉장한 부를 거머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많이 쇠퇴했습니다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기회사가 바로 에디슨 회사죠. 테슬라는 아주 가난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무슨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요 시점에 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는 아시다시피 포드 자동차의 이제 아버지 걸 만든 사람이죠. 근데 헨리 포드가 과연 무슨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가 좀 기억을 할 만하냐라고 한다면, 포드가 한 것은 일단 공장에 이제 전기들이 막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장의 제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이란 것은 옛날에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장인들이 한 4명 붙어서 너는 엔진 해라, 나는 샤시하고, 샤시란 말이 맞나요?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닌데요. 나는 뭐 하고 타이어 하고 이래가지고 넷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수공업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즘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런 수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벨트가 부품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냐면 3번과 7번 나서만 재면 됩니다. 이를 펴면 3번과 7번 나서만 재면 옆에 애들이 뭐 2번과 6번 나서를 재겠죠. 그런 식으로 제 앞에 지나가는 것을 그것만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이점이 있죠. 하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그죠? 몰라야 되고, 그리고 숙련공이 되게 너무 쉽잖아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3번과 7번 나서만 재는 게 제 일이라면 한 2달만 하면 숙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마스터가 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간단하게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저 라인을 이제 포드가 만들고 보급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포드는 어떤 일을 했냐? 포드 시절에 이제 그 T형이라는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포드가 국민차 같이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경차 국민차 같은 건데, 지금도 자동차는 뭐 비싼데 저 1920년대 차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미국에서조차.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단순한 모델, 이것보다 훨씬 단순한 모델이고 사실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서 목표가 뭐였냐면, 일제 어셈블리 라인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 원가가 낮아지고, 한마디로 자동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욱 저렴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목표는 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차를 할 수 있게 하자. 물론 포드의 공장만이 아니겠죠. 그 말은 포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같은 저런 공장에서 일하는 3번, 7번만 나가면 죄는 되는 블루칼라로 하여금 자동차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들의 월급으로. 그게 먹혀 들어가서 미국의 저 시절의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 심지어 80년대까지 가는 자동차 왕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저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로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본가로서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생산 원가가 낮았으니까 나는 차 한 대 팔 때 이제 더 많이 남길 수 있겠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근데 이 사람은 시장을 창출을 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팔면서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멀리 바라보고 사업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 시점에 산업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인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1940년대, 50년대 들어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저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원자력이 등장을 합니다.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이제 1940년대 맨하탄 프로젝트로 폭탄을 먼저 만들려고 했죠. 만들었고요.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여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9일에 투하를 했고 수십만 명이 죽었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하고 싸우고 있고, 물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걸 찬성할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죽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논의들, 핵 확산 금지 협정부터 시작해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논의에서 가장 권한이 없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찬성하든 그 사실은 알고 있자는 거죠. 결국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로 핵무기 없으면 미국이 지금 어쩌면 되는 거죠. 어쨌든 원자력이 그래서 이제 핵무기라는 것이 쓰이면서 핵실험들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게 전혀 첨단 기술이 아니고 모든 발전의 방법은 태양광이 아닌 한 다 똑같습니다. 태양광이 아닌 한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에 자석을 붙이는 코일을 붙이는 데서 그걸 코일을 자석 안에서 돌릴 때 자석을 코일 안에서 돌리는 해가지고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까 증기로 했으면은 증기 가지고 발전한 거고요.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떼서 역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인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면 그게 화력발전이고요.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의 열로 터빈을 돌려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이 어디서 오느냐, 석탄에서 오느냐, 원자력에서 오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물을 끓여서 그 증기 가지고 터빈 돌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래의 방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원자력이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찬반의 논의가 생겼지만 원자력 초기에는 원자력이 나쁘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발전소 이전에 네바다나 뉴멕시코 같은 데서 핵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 핵실험을 구경하기 위한 가족 투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핵실험장에서 불과 한 20-30km 버섯구름이 다 보입니다. 그 날짜에 찾아가가지고 전망대 앞에 서서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남녀노소 뭐 할아버지 애들 다 가가지고 학교에서 견학 가고 그래가지고 픽 뽑된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계산도 안 돼요. 1950년대에 다 이제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 사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진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아토믹 걸인데요. 실제로 미인 대회를 했습니다. 이 옷이 지금 버섯구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폭탄 실험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거 관람하고 한편으로는 저 미인 대회를 해서 이런 버섯구름 옷을 입히고 실제로 이제 선발을 하는 저런 정도는 무지하게 핵에 정말 핵을 오해가 아니고 그냥 지식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 시대가 50년대까지 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옛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음모론이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후쿠시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원자력과 핵만큼이나 계속 괜찮다 했던 것도 없습니다. 이 전에는 우리 마리 퀴리 부인이 발견했을 이제 라돈탄이라는 것도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유행했어요. 라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방사성 물질이죠. 그거를 1900년대 초에 뭐 2차 대전 전까지는 그 후에도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화장품에 넣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물에 넣어서 마셨어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인데 그걸 마시고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별걸 다 했어요. 그걸로. 전혀 근거 없이 이제 몸이 좋아진다는 그런. 그게 왜 근거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사선 같은 걸 쬐더니 뭐 토마토가 커졌다 이런 걸 보고는 이건 이제 생물을 크고 건강하게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라돈탄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 거기 섞여 있는 그 물에서 하는 거거든요. 목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나중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핵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핵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들이 좀 관대했던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왜냐하면 이게 한번 관리가 안 되기 시작, 한번 이제 우리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핵이라는 건 있었습니까? 핵이 위험한, 폭발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지만 핵이 이제 삐폭된다라고 하죠. 폭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위험한 이유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이제 몸을 뚫고 지나가서 원체 이제 감염가기 때문에 유전자를 DNA 이렇게 깨고 가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상처를 입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물론이고 제 자식에게까지 다 문제가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저야 뭐 저 혼자 죽은 그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그만은 아닙니다. 네, 죽기는 싫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등장한 것이 이제 컴퓨터입니다. 1940년대 원래 탄도 계산을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나왔었고, 미국에서는 애니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이 방의 반 정도 되는데 성능은 지금의 전자계산기의 10,000분의 1. 손에 이게 핸드폰에 있는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앱 하나 나오면서 진공 30톤 우리가 그 진공관 프로그램도 안 되고 진공관 수천 개를 끼고 했던 막 가격 엄청나고 뭐 멋있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물건이었는데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쯤 이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사실 50년대, 60년대부터 일부 회사에는, IBM 같은 회사는 원래 컴퓨터가 아니고 사무기기 회사였는데 일찍 받아들여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지만 유니백인이 뭐 이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당시에 진짜로 제대로 퍼지기 시작한 건 80년대, 90년대죠. 특히 80년대 나이 든 친구들은 애플2 컴퓨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밑에 좀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키보드는 같이 붙어 있고 그 위에 그린 모니터라는 거고 한 9인치쯤 되는 모니터가 붙었습니다. 얘도 버전 따라 다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메모리가 64KB.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저 노트북이 지금 메모리가 8GB거든요. 킬로에서 메가로 1000배, 메가에서 기가로 1000배. 그러니까 100만 배. 그런 물건이었죠. 그걸 가지고 보통 조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저 IBM 80, 286, 386, 486, 펜티엄 이것들이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컴퓨터 제가 처음 샀던 286 컴퓨터가 메모리가 1메가, 그렇죠? 8기가, 8000배.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30메가. 30메가면요, 우리 보통 MP3 곡 하나가 한 4메가쯤 하거든요. 10곡을 못 넣습니다. 하드디스크에. 근데 그때는 거기에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게임 한 20개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났던 시기였나. 그 시기를 다 거쳐서 지금은 게임은 컴퓨터 보급되고, 또 공장에서는 또 로봇에 의해서 이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이 이제 공장 자동차 뭔가 같은 걸 탁 해가지고 탁 붙이는 이런 것들을 꽤 일찍부터 시작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있었던 컴퓨터 모습입니다. 처음에 도스, 스타팅, 이것도 좀 로망이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추억이. 여기에 이제 dir, C 땡땡 하면 C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과 폴더가 아닌 당시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디렉토리 네임이 참 많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는 이게 이때는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령어를 외워야 되니까 윈도우 MS에서 윈도우즈 3.0, 3.1, 뭐 95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마우스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컴퓨터 유저가 폭발적으로 나왔고요. 이때 IBM에서는 이제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했고, 인텔에서는 칩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8086, 286, 386, 486, 펜티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A5, i5, i7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저것들을 계속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탄생. 아이폰의 탄생은 저거는 전화의 역사로 보시면 안 되고 컴퓨터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뽑지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스의 훌륭함은 바로 노프리트였어요.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고 전화기로 팔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애플은 전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애플은 컴퓨터 회사입니다. 옛날부터 컴퓨터 회사인데 갑자기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이폰 처음 게 나오기 전에 아이팟 터치라고 해서 전화 기능만 없고 아이폰이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앱도 그대로 다 쓸 수 있었고 그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5세대 뭐 아이팟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화 기능 하나 달아놓은 게 아이폰인데 사실은 그 전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전화기는 이미 누구나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투지폰들, 그렇죠? 다들 이 뭐 폴더폰이니 뭐 다 플립폰이니 다 들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는 저게 나오시던데 전화는 이미 전 세계의 개인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물건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시장이 개념도 형성돼 있었고. 하지만 컴퓨터를 그러려면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 전에 PDA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별난 사람 중에 들고 다녔죠. 별 기능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이런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너희들 이거 다 하나씩 쓰면 되게 좋을 거야. 근데 전화 기능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전화기를 만들었다. 엄청나게 훌륭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인데 음악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과 아와 어가 다른 것 같지만 전화로 접근하면 우리 호주머니에 원래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 이제 저걸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안 삽니다. 내가 왜 손바닥에 컴퓨터를 굳이 갖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요때까지가 한 챕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챕터는 언제쯤부터 보면 되겠느냐? 컴퓨터의 관점에서.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컴퓨터가 인간과 경쟁하는 시대죠. 약간 이제 다른 시대적으로는 좀 겹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보죠. 예,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파고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이세돌 구단을 꺾었습니다. 4번 이기고 1번 졌을 거야, 알파고가. 저 대국이 있기 한 달 전에 제가 바둑 프로 구단들을 만났어요. 구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세돌이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다. 즉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세돌이 단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은 컴퓨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근데 저 대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국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가 적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세돌이 한 번만 이겨도 인간이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저도 뭐라고 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걸 보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알파고가.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가졌어요. 너무 잘하고 처음에 이겼을 때는 어쩌다 이긴 건가.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이기고 이런 걸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장이 바뀐 거고 우리 이거 보면서 사실 바둑들 많이 드세요. 저도 못 듣는데요. 이거 보면서 룰도 하나도 모르면서 막 이세돌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저기 어떤 아저씨 나와서 이게 뭐 어쩌고 하면 저 아깝다 그러면서 흠모도 모르면서 제가 마치 아까 영국에서 크리켓 구경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쨌든 인간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걸 가지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지금 이세돌 지금 알파고는 어떻게 됐느냐? 알파고는 올 여름이었나요? 작년 여름 시간이 어서 빨리 가서 올 여름이었을 겁니다. 올 여름인가 봄에 세계 랭킹 1위인 커제 구단 중국에 이세돌은 우리가 이세돌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마치 이세돌이 세계 랭킹 2위였던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때 9위인가 뭐 10위인가 그랬고요. 세계 랭킹 1위는 그때도 지금도 커제였어요. 만 20세의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붙었죠 드디어. 그때는 이제 이세돌 칠 때 커제가 자기 이긴다는 걸 했잖아요. 붙었습니다. 3전 3패 그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커제가 져서 온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날 그 대국을 바라본 커제의 스승 바둑계 유명하신 노인이시겠죠. 그분이 알파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알파고는 프로 인식단이다. 그 말을 한순간 인간은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과 다름없죠. 그래서 알파고는 그날로 바둑계 은퇴했어요. 진짜 은퇴선을 했습니다. 왜? 상대가 없으니까요.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알파고와 경쟁하는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아마 이제 범용 컴퓨터의 길을 가겠죠. 다양한 일을 하는 컴퓨터의 길을 가겠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나 저 알파고가 연구됐던 거지, 저 외국 가면은 알파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2011년에 왓슨, IBM 왓슨이 이 제퍼디라는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제퍼디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때 이미 한 40년 정도 된 게임이고, 장학 퀴즈 같은 게임이에요. 근데 미국적이죠. 일단 돈을 건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이제 마치 도박하듯이 하게 되고, 그리고 넌센스 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넌센스 퀴즈가 많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다가 배팅을 잘하면 역전도 가능하고, 잘못 배팅을 하면 바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왓슨의 임무는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왓슨은 일단 이 두 사람, 경쟁한 인간 두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제퍼디를 가장 잘한 사람들입니다. 50연승 한 사람. 네, 뭐 책을 내가지고 책 인쇄로만 뭐 수백만 부를 번 사람, 그런 두 사람. 역사적으로 가장 잘한 두 사람이고요. 특별히 초빙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니까는 길 걸어가는데 잡아가지고 뭘 물어보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죠.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봤는데 다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 아마 훨씬 잘할걸요, 예전에. 그런 괴물들인데 같이 이제 붙습니다. 왓슨은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왓슨은 질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인간이 전자적으로 벨을 누르는 것은 왓슨에게 너무 유리하다고 해요. 기계 팔을 달았어요. 그래서 삑 하고 누르는 그 기계 팔까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됐어요. 그리고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을 이해한다는 말은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거지만 한편 이게 넌센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죠. 그 뉘앙스도 이해해야 되고,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만들어서 음성으로 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배팅을 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이걸 다 해서 밑에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을 이긴 겁니다. 한꺼번에.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 왓슨은 이제 저게 아니고 사실 뒤에 있는 이제 큰 컴퓨터죠. 6년쯤 됐잖아요. 지금 왓슨은 범용 컴퓨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의료 쪽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2개의 의대가 적어도 작년까지만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겠죠? 2개의 의대가 왓슨을 쓰고 있습니다. 왓슨을 쓴다는 말은 이걸, 이 덩치를 수입해가지고 병원 지하에 이렇게 설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정을 갖고 있어서 그냥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찍어서 들어가가지고 쓰는 겁니다. 왓슨은 저기 미국에 있고요. 계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천의대하고 무슨 다른 의대, 가천의대는 확실해요. 아, 3개 들어가요, 지금? 네. 근데 얘가 이제 가장 잘하는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진 판독이죠. 엑스레이, MRI, C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의사 선생님 사진 찍으시고 보면서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허옇게 있고 검게 있으면 아 여기는 뭐 부러졌고 여기는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암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의학적 지식과 경험 2개겠죠. 근데 이 2가지 측면에서 왓슨이 압도적인 거죠.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해서,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사진을 보시면서 판독을 하실 때 평소는 30년을 하루 10개씩 보셨어도 몇만 개 보신 거잖아요. 근데 왓슨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없죠. 수백만, 수천만 개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낸 통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얀 점이 있으면 이거는 뭐 폐암이더라. 이 통계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왓슨이 인간보다 오진율이 낮아요. 사진 판독으로. 국내에서도 쓰이고 있고. 이런 쪽으로 이미 들어와서 쓰이고 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이겁니다. 1997년 체스 컴퓨터 딥블루와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챔피언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체스를 가장 잘 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당대 챔피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뭐 10몇 년 동안 계속 우승하고 챔피언십에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96년도에 딥블루가 붙어서 이때는 가리 카스파로프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딥퍼, 더 거진 블루, 파란색이라고 딥퍼 블루라는 이름을 갖고 나와서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습니다. 이 딥퍼 블루는 당시에 세계 100몇십 대쯤 가는, 100몇십 번쯤 가는 슈퍼컴퓨터였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네, 왓슨은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얘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지만, 컴퓨터의 세계라면 그런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갖고 다니실 스마트폰이 빅블루보다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앱스토어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체스 앱을 가리 카스파르크가 못 이깁니다. 전 세계 어떤 인간도 무료 체스 앱을 이길 수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옛날에 끝난 거죠. 경쟁이. 그래서 지금은요. 체스 세계 대회들이 물론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람하고 컴퓨터가 함께 되고 저쪽에 사람하고 컴퓨터가 함께 돼서 막 이렇게 경기하고 그럽니다. 가리 카스파르크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잘 운용하나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돼 있고 컴퓨터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바둑보다 훨씬 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좀 눈치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제가 20년 만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20년 후에 저희들은 뭐가 들어올까요? 알파고가 들어오겠죠. 대략. 그렇죠? 2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는 알파고 같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망과 엄청나게 거대해진 데이터베이스들, 클라우드들,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시스템과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봇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6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아주 훌륭한 로봇 회사에서 자기네들 로봇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옛날에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혼다 아시모 20년 전에 조그만 거 아잘아잘 봤던 거에서 이제 기억이 멈추실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발전했어요. 이제 혼자서 전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뚱뒤뚱 아장아장 저 경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 중에 3분의 1은 저기서 넘어집니다. 지금 로봇을 보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아니에요. 저러면서 안 넘어져요. 저기서 또 나머지 절반 넘어지셨고요. 좀 이따 보면 또 한 번 팍 나오거든요. 네, 요때 이제 나머지가 다 넘어지죠. 근데 얘는 안 넘어지고 갑니다. £10,000이니까 뭐 무겁진 않아도 5kg 정도? 그런데 저런 걸 이제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회계사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요. 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하죠? 이 아저씨들이 얼굴도 싱숭되고 있어요. 인간성이 안 좋아요. 어이구. 결국 저렇게 수격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일단 제가 참 한간힘을 쓰면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한다는 인간과 정말 비슷하게 중심을 잡는 그 모습, 그 기술을 하나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계속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속 그걸 쫓아가죠. 저게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인간 공장 근로자가 저걸 하고 있는데 상사들 모두 나가지고요. 하키스틱으로 쳐버리고 밀어버리고 몸 밀고 넘어뜨리고 한 번은 난 저 자식이다 참자. 두 번째는 이 자식이? 그리고 저게 세 번, 네 번 되면 저걸 참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인간이라면. 저런 못된 짓을 우리가 보면서도 되게 로봇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있는데 얘는 지금 감정이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자동차나 청소기 같은 애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학대하는 듯이 보이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도 명확한 사실은 얘는 지금 상처받지 않았고요. 얘는 아무리 우리가 저런 짓을 해도 우리 소리에 똥개 훈련시킨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게? 저런 짓을 해도 끝까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가서 일을 완수를 합니다. 그리고 쟤는 맞아도 화내지 않고 노조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서 공장 노동자가 뭐 인공지능에 그렇다 치고요. 공장 노동자라든가 손과 발을 쓰는 일들을 하는 경우에 혹은 뭐 굉장히 많은 일 있잖아요. 뭐 아파트를 경비한다거나 뭐 자동차를 만든다 뭐 굉장히 많은 인간형의 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이들의 단가가 충분히 낮아진다면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진 않잖아요. 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리만 해주면 돼요. 철저하게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계급의 탄생이죠. 인간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착취한다고 그게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까요? 얘네들이 영혼을 가지고 그렇죠. 의식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취득해서 생명체가 되지 않는 한 얘들을 착취하는 것은 자동차를 굴리는 것과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촉발됐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로 가느냐. 이키스토리의 관점에서 보면 동력을 만들었던, 동력을 차지했던 인간들은 이제 거의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고요. 현장을 보시잖아요. 기계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 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과 기계가 경쟁을 하든 공존을 하든 공생을 하든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부터의 역사가 될 것이다. 특히 산업 문명의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와 함께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르익으면서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디지털화되고 우리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아까 뭐 노동도 그렇지만 몸을 직접 움직이고 수고를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가상으로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벌어지는 일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생명체일까? 우리가 진화되어 온 것들 속에는 과연 그것들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인자들이 들어있을까? 그게 지금부터의 운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